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자입니다. 동네 마트를 운영하며 제 사업하고 있고 어려웠던 시절을 딛고 여지껏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빚 때문에 힘들었을 때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누라와 자식들 버리고 도망 다닐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기회가 와서 초눈으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어엿한 동네 슈퍼 사장이 되었죠. 라이벌 마트들이 많이 생겨 서로 제 살 깎아먹기 하며 상생했지만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며 여지껏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첫사랑에 성공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백년해로 할 마음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지만 평생 함께 할 것만 같던 제 아내는 이제야 돈 벌어 행복하게 해줄만 하니까 지병으로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재혼 생각을 안 해본 거는 아니었지만 아내만큼 완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마음으로는 누구와도 차마 미안해서 쉽게 재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었고 아들과 딸에게 집 한 채씩 다 마련해주며 좋은 짝들 만나 시집장가들 다 보냈습니다. 아버지로서 책임감 있게 제 할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니 마음 편하고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자식들 출가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 버는 일이었고 일이 없을 때는 식당하는 친구가 있는 쪽으로 가서 지인들이랑 자주 만나 인생 이야기를 하며 술잔을 기울이고는 했습니다. 다 살아가는 건 똑같은데 친구들은 제 처지를 많이 부러워하고는 했어요. 나이 드니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젊을 적이랑 달라서 같이 뭘 하는 게 껄끄럽고 불편해. 자식들은 죽어라 결혼도 안 하고 아주 불편해 죽겠어. 한 친구가 이런 말을 쉽게 했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고는 했습니다. 이 사람아, 아주 복에 겨운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 나이에 가족들 끼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알아? 나는 사랑스러운 부인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같이 밥 먹은 날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추억이라도 있으니 지금껏 버텼던 거지. 안 그러면 난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르네. 라고 말을 하며 술잔을 비워버리니 짓궂은 지인 한 놈이 이렇게 받아치대요. 김 사장도 자유로운 싱글 생활을 즐기면 되지. 채우면 채우는 대로 살아가고 비우면 비우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네는 아무래도 곁에 좋은 짝도 해줄 여자가 필요해. 좋은 여자들 많은데 소개시켜줘? 어찌 대답하기도 전에 난데없이 가게 문이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는데 저는 손님이라도 온 줄 알고 보다가 그곳에서 웬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 가게에서 매일 내놓는 박스 혹시 못 보셨을까요? 제가 늘 가져갔던 거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술 기운 탓인지 식당 사장인 친구 귀에는 마치 자기가 그 할머니 걸 뺏어갔다는 말처럼 들렸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박스 쓸 데가 있어서 옆집에 허락받고 제가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박스 전세 낸 것도 아닌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가 늘 가져갔던 거면 앞으로도 가져가야 돼요? 라고 언짢게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는 주춤거리며 미안하다고 한 뒤 가게에서 나갔습니다. 식당 사장 친구네 찾을 때마다 그 근처에서 폐지를 한가득 실은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를 많이 봤던 터라 제법 낯이 익었었어요. 친구는 괜히 찔려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나도 불쌍한 사람한테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몸도 정정해 보이는데 마땅한 일이나 찾아 할 것이지. 정말 폐지밖에 못 줍는 할머니는 어떡하라고. 친구가 괜시리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것 같아 억울한 투로 볼멘 소리를 맺자 저는 웃으며 달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방금 전에 식당을 찾았던 할머니는 말이 폐지 줍는 할머니였지 우리 또래 사람이었어요. 하기사 우리도 60대가 넘었으니 할아버지는 맞았습니다만 마음이 젊은 청춘 같아서 그런지 우리끼리는 아직까지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젊어 보였고 아줌마처럼 보여 적당한 일을 찾지 뭘 폐지를 줍냐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할머니와 제대로 된 인연의 시작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가게 물건 배송으로 인한 문제로 당일 정산이 늦게 끝나서 퇴근이 늦었습니다. 저는 날씨도 춥고 해서 부지런히 움직여 집에 가서 쉴 요량으로 피곤한 몸을 끌고 운전을 했는데 제가 밤눈이 어두워진 탓에 그만 옆에 가던 할머니의 리어커를 친 것이었어요. 제가 그 큰 폐지를 실은 리어커를 받아버렸으니 그걸 힘들게 끌고 가던 할머니라고 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뜩 들며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흔들었고 내친 김에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좁은 길이라 저속 운전을 해서 할머니가 아주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많이 놀라 보였어요. 흐트러진 반백발 머리에 낡은 옷차림에 초라한 몰골은 마음을 특히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그만 할머니를 못 보고 일을 치고 말았네요. 일단 치료 무사히 받으시고 보험회사 통해 원하시는 합의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자 할머니께서는 도리어 제게 죄송하다고 했네요. 제가 더 미안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원래 도로에서 수레를 끌고 다니는 거 위험천만한 일이란 건 알고 있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네요. 아무튼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2주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치인 일이니 가게 안에서도 불안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병원에 중간중간 연락하며 살펴보니 딱히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해서 더 그랬습니다. 저는 가게에 있는 주스를 가지고 할머니의 병문안을 찾아갔어요. 공교롭게도 식사 시간이라 끼니를 챙기는 것 같았는데 많이 드시질 않더라고요. 저는 음료수를 하나 따서 앞에 내밀었습니다. 왜 식사를 하시다 마세요? 잘 챙겨 드셔야지 몸도 더 빨리 낫죠. 괜찮아요. 젊어서부터 소식하는 습관이 있어서 많이 못 넘겨요. 이만하면 많이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유난히 도드라진 할머니의 쇄골뼈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은 많이 거친 반면 험한 일 하는 사람치고는 피부도 좋고 주름도 우리 나이 또래 치고는 많이 있질 않았어요. 생김새도 괜찮은 게 간만 보니 여배우 윤정희 씨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젊어서는 남자께나 울렸을 외모였습니다. 폐지 줍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험한 일인데 차라리 다른 일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으세요? 라는 말로 물꼬를 틀며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씁쓸하게 웃음 짓는 모습이 뭔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물어보니 폐지 줍는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만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내가 젊어서는 사장 사모님이었고 이래봬도 대학물도 먹고 중학교 선생일도 했어요. 우리 남편이 크게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벌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선생일 그만두고 애 낳고 살림하라 그랬는데 저는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더라고요. 시집에선 아이가 안 생긴 게 다 제가 밖으로 돌아서라고 했는데 사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남편은 바쁜 탓에 피곤해했고 힘들어했어요. 남편 뒷모습만 바라보는 내 심정은 이해 못해주고 시댁에서는 그것조차 제 잘못이라고 여기며 저를 남편 내조 하나 못하고 애 못 낳는 죄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풀 길이 필요해서 어차피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한 거 돈이라도 쓰자 싶어 원하는 대로 펑펑 돈을 썼고 쇼핑 시간이 부족해서 그토록 버티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도 애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아무리 써도 채워지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가져도 좋지 않았지만 돈을 안 쓰고 물건을 안 사면 불안했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했는데도 나아지질 않아서 결국은 이혼하고 친정에 있다. 그마저도 손절당해 이러고 살게 되었습니다. 쇼핑 중독에 걸렸군요. 그거 아주 무서운 건데. 그런데 폐지 갖고 벌이가 돼요. 한 달에 얼마나 버는데요?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돼요.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해서 하는 거죠. 길거리 천전하며 몸을 힘들게 하니까 돈의 소중함도 느껴지고
돈 쓰고 싶은 맘도 사그라들더라고요. 이 바닥도 만만치 않아요. 텃세가 보통 텃세가 아니에요. 라며 얘기를 하는데 폐지 할머니의 과거 정체가 쇼핑 중독증에 걸린 돈 많은 사모님인 걸 알고 살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선생님도 했고요. 말씨도 또박또박 교양있고 배어있는 기품에 하는 일과 좀 괴리감이 있긴 했습니다. 쇼핑 중독증 때문에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안타까웠어요. 현재로서는 친정 역시 할머니가 저지르는 소비의 수습을 감당 못하고 다들 연락을 끊고 산다 했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된 그녀는 고시원에서 겨우 먹고 살고 있었는데 폐지 팔아 번 돈으로 월세 내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약 없으면 쇼핑에 대한 마음을 더 참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미 개인 파산하고 금치산자까지 된 터라 직장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던 거죠. 뭔가 마음이 가서 돕고 싶었는데 도와야 할 방법을 모르겠더이다. 우리 슈퍼에서 마침 사람을 구하고 있어서 일자리를 주려고 해도 그냥 하던 일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박스를 최대한 모아 편하게 건네주는 게 제일이라 싶었어요. 박스 나오는 대로 다 모아줄 테니 튼튼한 리어커랑 체력을 얼른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미소를 지어주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예뻐 보이는지 꼭 저 세상간 우리 마누라가 짓던 미소 같았죠. 마누라가고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맘이 든 적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이런 맘이 드는지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싶고 힘 닿는 한 도와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정확히 10일 만에 퇴원했고 휴대폰은 있는 것 같았는데 끝까지 연락처를 주지 않아 혹여나 사고 후유증이나 뒤처리가 필요하다면 부담없이 연락달라며 제 명함을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약속한 대로 항상 폐지를 모아놓았고 안 모아져 있으면 상품을 꺼내서라도 박스를 만들기 위해 보탰습니다. 3일 정도 되자 창고에 박스가 한가득 쌓였고 그러던 때 그 할머니가 정확한 타이밍으로 저희 가게를 지나쳤어요.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안 들렸는데 오늘따라 폐지들이 안 보이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박스가 남는 게 좀 있으실까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봐 밖에 안 놔둬서 가져갈 분량이 없는 줄 알고 계속 지나쳤던 할머니는 제 말을 기억하고 들렸던 거였죠. 저는 할머니한테 기다렸다는 듯 갖고 있던 박스를 보여주며 언제든 가져가라 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고마워한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며 박스를 옮겼고 저도 함께 도와주며 제가 끌고자 하다가 그건 싫다 해서 뒤에서 밀어주기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해나갔어요. 못 배운 게 한이 된 제게 할머니는 제 부족한 지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추천해주기도 했고 중요한 글귀를 인용해 나가면서 제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박스뿐만 아니라 식료품이나 필요할 것 같은 가게 물건들도 마음 씀씀이 좋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참에 남의 시선 느끼지 않고 그 할머니에게 여사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그 사람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여사님, 혹시 저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은 청춘인데 좋은 감정 잘 나눠보는 사이가 되는 건 어떠세요? 이미 제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듯 할머니는 나지막히 저를 쳐다보았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저는 누구하고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처지 아시잖아요. 서로를 힘들게 마시고 지금처럼 좋은 이웃으로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거절했고 저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붙잡았죠. 내가 전에 부군처럼 뭐 아주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저와 같이 치료 잘 받으시고 앞으로 살 날 창창한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도 여자로서도 제가 힘껏 도와줄게요. 라고 설득하자 그나마 마음의 동요가 일었는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맞잡은 손이 따뜻해서 저는 고시원까지 그 사람을 바래다 주고 왔습니다. 그 사람 성격에 작은 고시원 방에서 사는 게 무척이나 답답할 것 같아서 당장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그 사람을 아껴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제게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조금씩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로맨스 소문은 친구들에게도 알려졌고 주변 인근 저를 아는 상인들에게도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돌아오는 건 사람들의 흥미어린 시선들 뿐이긴 했지만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이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간만에 시집 장가간 저희 딸과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이나 제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은 건지 둘 다 씩씩거리며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빠, 요새 뭐 하시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분 생겼다고 해서 축하드리고 싶었는데 왜 하필 폐지 주는 할머니예요? 정말 그 할머니랑 재혼이라도 하시려는 거 아니시죠? 결혼도 계약인데 집안에 보탬이 되는 사람하고 해야지 왜 깎아먹는 일을 하시냐고요. 라고 해서 저는 자식들에게 생전 잘 안 내는 호통을 쳤습니다. 폐지 줍는 게 뭐 어때서? 왜 사람 겉모습만을 보면서 판단을 해?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니들이 무슨 권리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왜 내가 니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만나야 하냐? 자식이잖아요. 우리도 배우자감 다 아빠한테 허락받고 결혼했으면 아빠도 적어도 저희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먹칠?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먹칠을 하면 너희는 내게 똥칠을 하는 거야. 난 너희들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왔을 때 니들이 아끼는 사람이라 더 대우해주고 좋아하려고 했다. 근데 너희는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뭐? 먹칠? 집안 깎아먹는 사람? 남들 소문만 듣고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은 채 판단을 하는 니들이 참 부끄럽구나. 사회에서 발 못 붙이고 금지산자면 말다한 거 아니에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면서요. 그런 사람을 시간 아깝게 뭘 보고 말고 해요? 뻔한 거지. 실수는 저지를 수 있어. 병원 치료를 지금 계속 받는 것도 그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왜 몰라? 그날 이후 자식들하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매가 가정일이며 회사일이며 다 제쳐두고 가게에 진치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판단한 아이들에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전 출가 다 해놓고 왜 제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자식들에게 간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갈등이 크게 치닫고 도무지 해결할 방안이 나오지 않았던지 평행선이 평생선이 될 것 같아 딸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그분을 만나볼게요. 편견을 내려놓고 볼 테니까 저희가 봐서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때 아빠한테 저희 권리 주장해도 되죠? 자식에게 있는 권리가 뭘까 생각이 들었지만 하도 딸이 기가 차고 당차게 나오자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이 원해서 아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어요. 자식들한테 흠잡히는 게 싫어 그 사람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사코 거절하다가 제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갔는데 간만에 보는 쇼핑 세상에 손을 떨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옷을 고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옷이랑 신발을 대강 고르자마자 뒤로 안 돌아보고 가자는 그 사람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구나 싶어 더 신경 쓰였어요. 얼추 차려입고 곱게 화장을 하니 옷이 날개라고 참 고와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영화배우 윤정이 빼앗쳤어요. 상상 그 이상으로 예뻐서 더 많이 사주고 싶었죠.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자식 있는 자리에 가니 자식들 단단히 벼르고 나온 듯 멀리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더라고요.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누군데 고약한 것들. 전 속으로 이를 갈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은 후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어디 보자 하는 꼬운 얼굴로 인사를 하며 그 여자를 보았는데 순간 딸의 얼굴이 확 달라져서 주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 혹시 한현아 선생님이세요? 맞아.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던 한윤호 선생님 맞죠?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 반이었던 쌍둥이 남매예요. 하나랑 하성이. 그때 저희 아빠 사업 망해서 급식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다 내주시고 저희 데려가서 옷이랑 신발도 다 사주셨잖아요. 저 아직도 선생님이 사준 나이스 신발 갖고 있어요. 딸과 아들이 흥분해서 소리치자 그 사람은 기억을 더듬는 것 같더니만 드디어 생각난 듯 제 쌍둥이 자식들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 기억난다. 하나랑 하성이었구나. 그때 아버지가 빚 때문에 집을 나가셨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지금 시집장가는 다 간 거야? 그럼요 선생님. 저 애도 있는걸요. 꼭 대학 가서 찾아뵈서 은혜를 갚고 싶었었는데 선생님께서 학교 그만두셨다고 하셔서 찾아볼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아버지와 이런 자리에 나오실 줄은, 아버지가 말했던 폐지 줍는 할머니가 선생님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끝내 믿겨지지 않은 듯 저와 그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사정을 차근차근 들어보고 참 세상 좁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폐지 줍는 할머니지만 한때 대학물 먹고 중학교 선생님까지 한 그 사람의 말은 결코 허풍이나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얘기를 풀자면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한참 어려웠을 때 우리 애들은 중학생이었고 마누라 혼자 어려운 환경에 꾸역꾸역 아이들을 키우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도 못 내고 있었을 때 마침 그 사람이 중학교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 담임이었던 겁니다. 쇼핑 중독 증세가 있었을 때라 그 사람은 곧잘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데려가 백화점이고 어디고 가서 좋은 것들을 사줘서 안겨 보냈다고 해요. 제 아이들도 그런 혜택을 입었던 거고요.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이며 죄다 비싼 것들만 사주고 본인도 쇼핑을 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는데 참 쇼핑 중독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영향을 끼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비록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금지산자까지 되었지만 저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그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 쇼핑 중독 때문이라고 치부하기는 싫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제 사람은 저희 집으로 자리를 옮겨 쉴 틈 없이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는 줄 몰랐어요. 제 아들과 딸은 당시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은 학생들을 모아서 그 사람을 찾게 했고 그 사람은 제자들 앞에서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곁에 있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연애는 자식들에게 오히려 지지를 받게 되었고 오랜 설득 끝에 그 사람은 고시원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 자식들에게 선생님과 어머님 소리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이렇듯 황혼 연애를 천천히 하며 인생을 즐겨보려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이니 더욱더 믿음직스럽고 기쁘네요. 제 앞길에 꽃길만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앞길에도 아름다운 빛만 있길 바랍니다.